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공정민입니다. 민주당이 준비해온 사법개혁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폐지로 결론이 났죠. 사법개혁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힘, 그중 핵심인 인사권을 빼앗는 겁니다. 대법원장 산하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외부 기구를 만들어 거기서 인사를 하는 안입니다. 법원은 재판만 하고 판사 인사 같은 법원 행정은 외부에서 한다는 건데 이 법무부나 법원 노조 등 외부에서 판사 인사에 관여하는 거, 그게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 행정권을 뺏겠다는 건데 핵심은 인사권입니다. 사법행정과 재판 기능을 분리해서 현재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판사의 임명과 보직, 평정 등 법원 인사권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나 법원 공무원 노조 등이 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비법 조인이 다수 포함됩니다. 법원장 인사의 경우 대법원장에 올라가기 전 각급 판사회의가 비토권을 갖고 거르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안팎으로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무력화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판사 징계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전관예우 근절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개한 초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오늘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 법원 대표로 참석한 판사가 민주당 발표 면전에서 지적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건 재판, 그러니까 사법권뿐 아니라 판사 인사로 대표되는 사법행정권도 함께 포함되는 거라며 판사 인사를 외부에서 할 경우 만약 그들이 판사 인사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냐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 입법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대법원 소속 판사. 법원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판사들이 정치적, 외부적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직접 공방도 주고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법행정은 비법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재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관의 재판 환경과 재판에서 고민하는 사항을 알고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그걸 설득시키고 그 제도를 정착시켜야지. 사법행정을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비효율적이란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법행정위의 이 의결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원한풀이에 나섰다며 사법부를 민주당의 권력 아래 두려는 정치 개입식 개혁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법조팀 김지윤 기자, 아는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법안대로 통과가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 식물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까? 네, 여권의 사법개혁안 간단히 말해서요. 재판할 권한 빼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다 빼앗겠다 이런 겁니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을 하죠. 중요 사건의 3심 재판을 주관하는 겁니다. 재판 말고도 법원 예산과 인사, 조직 운영은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 행정처가 담당해 왔거든요. 판사의 임명이나 배치 같은 인사권이 있고 판사의 비위가 있으면 감사하고 징계도 합니다. 법원 예산을 짜고 입법과 관련한 사법부 의견을 내는 역할도 맡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역할을 3심 재판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은 재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사법부도 견제를 받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건데요.
대법원장은 재판 역할만 하면 안 돼요? 네, 사법행정 특히 인사권은요, 재판 독립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어느 법원에 어떤 판사를 배치할지 법원이 스스로 정하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어떤 판사에게 맡길지를 정치권 입김을 받는 외부 단체가 관여해서 결정을 한다면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원의 인사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재판 독립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여당은 외부에서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판사 인사를? 네,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해서요. 그다음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13명 중에요. 9명이 외부 인사로 채워지고 판사는 4명뿐입니다. 법관 인사를 사실상 외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선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게 했는데요.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행정에 관여해서 삼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좀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외부에서 판사 인사를 하면 안 됩니까? 네, 축구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판사는 중립적인 심판 역할과 같습니다. 만약 한쪽 팀에서 판사 선발에 관여한다면 판정 결과에 승복하기가 어렵겠죠. 법관 인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법부 독립 훼손으로 이어지려면 뭔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원 인사가 재판의 관여로 이어질 수 있나요? 네, 현재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이요. 판사 인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특정 재판을 맡을 재판장이나 영장 담당 판사를 고르는 데 관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판사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좌천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기는 하지만요.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닙니다. 판사 인사는요. 검사에 비해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왔는데요. 판사의 인사와 평가권을 외부 인사들이 좌우할 수 있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특정 사건에서 배제할 수도 있고요. 그 판사에게 인사평가를 나쁘게 줘서 재임용해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원 쪽에서는 위헌 논란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부분일까요? 네, 법원은 사법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 101조는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법원에 속한다고 한 사법권을 외부 위원들에게 준다면 향후 각종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민석 총리 등 여권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강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중랑, 도봉, 노원 등 이 다 민주당 현역 지역만 다니면서 개발 청사진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랑구 주민들을 만나 지역 재개발 사업의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11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여러 규제가 생겼지만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이 순항 중에 갑자기 이제 장애물을 만나게 된 셈입니다. 중랑구는 오 시장표 주택 공급 사업인 모아타운 물량이 가장 많이 몰린 곳입니다. 중화동 1200여 세대 노후주택 밀집지에 280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등 중랑구의 총 10,000세대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오 시장은 어제 도봉구 의신설선 연장 현장을 찾고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개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틀째 강북을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세인 강북 지역을 돌며 개발을 강조한 겁니다. 강북이 다시 일어서야 서울이 계속 미래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세운 4구역 등 서울시 개발 정책에 대한 민주당 견제에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도 시민의 삶도 지키겠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세훈 시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서울 아레나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김 총리, 정부가 교통 숙박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며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서울 의원들이 합세해 오 시장을 때렸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안전모를 쓴 채 구석구석 둘러보고 설명을 듣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지어지고 있는 K-팝 복합 문화공간 서울 아레나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서울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동부 간선도로 진출입로 이게 좀 한 2개 정도만 더 좀 생기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문화의 중심이 되겠네요.
서울 아레나 건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역점 사업으로 꼽힙니다. 오 시장이 2달 전에도 방문하고 어제도 강북 변화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언급했는데 김 총리가 맞불을 놓듯 찾아 정부 사업임을 강조한 겁니다. K-팝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2009년도에 동북권 르네상스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곳 다목적 공연장을 준비를 했었고요.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문화관광이고 교통 문제하고 숙박 문제하고 이런 것이 될 거라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함께 이거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당 행사를 열고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강도 지키고 그리고 정묘도 지키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 논란이 민주당 당원들 간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지지층과 정 대표 지지층 간의 격한 발언들이 오가며 당원 분화 움직임도 감지가 되는데 구자준 기자 보도 보시고 실제 그런지 아는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SNS입니다. 정 대표가 올린 당원 1인 1표제 관련 글에 수백 건의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도 추진했던 거란 내용의 글이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머리채 잡지 마라, 법사위원장이 딱이었다, 친위 부대를 키우면 대통령 될 것 같냐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1인 1표제 추진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내일 정 대표 비판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24시간이 안 됐는데 955명이 신청을 해서 내일 싹 다 모입시다. 정 대표 지지자들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찾는 온라인 게시판엔 정청래 때리기는 자해 행위다, 찐명의 피해 의식이 오히려 당과 정부에 피해를 입힌다, 대표 연임용 포석이란 건 헛소리 등 정 대표를 옹호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명심과 거리가 있는 정 대표가 당선되면서 예상됐던 것이라며 터질 게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당 관계자는 1인 1표제로 터졌지만 친명계 시도위원장 선거 컷오프 등을 두고 당원 간 갈등은 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내부 분열의 부담도 있어 완전히 갈라지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작은 균열 때문에 배가 침몰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1인 1표제의 마지막 관문인 다음 달 5일 당 중앙위가 당원 충돌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와 지금 방금 모신 이 당원 간의 충돌 분화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를 봤더니 개혁의 도구예요. 이게 뭡니까? 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요,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 내줄 도구를 찾아서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이 말하는 개혁은요, 내란 세력 척결, 국민의힘 해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검찰 해체 같은 사안들입니다. 이런 걸 아주 시원하게 밀어붙일 정치인을 도구로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보신 이 당원들 간의 분화와 이 개혁의 도구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보면 강성 지지층과 다 100% 일치를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요, 선명성 앞세운 이 대통령을 개혁의 도구로 지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요, 대통령 충성층과 또 강성층으로 살짝 균열이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 중도도 껴놔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센 개혁의 갈증 느끼는 강성층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균열, 분화가 되는 게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흔히 말하는 친명 쪽이 믿는 쪽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일단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당 관계자들 얘기 조각해 보면은요, 이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 하에서 당원들이 박찬대 의원보다는 더 강경한 발언을 내놓는 정청래 의원을
개혁의 도구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정 대표도요, 수락연설 때 당원들한테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이고 있는 분화나 충돌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일단은 정 대표 당선 이후에요. 뭐 검찰 사법개혁 또 당내 현안까지 주요 이슈를 놓고 의견 대립이 켜켜이 쌓이면서 불거진 겁니다. 이번에 1인 1표제로 갈등이 폭발한 거고요.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요. 자, 정 대표의 자기 정치 이거 봐라.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재판중지법도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더니 에이펙 때는 친명계 인사 시도위원장 선거 컷오프 논란이 불거졌다 이겁니다. 반면 정 대표 지지층에서는요. 아니 당대표로 당대표를 뽑아놓고 당대표 못 쏘게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도구로 뽑아놨는데 왜 발목을 잡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당원이 이제 권리당원이 한 165만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그 분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 관계자들도. 그런데 갈라진 당원 지형도를요. 온라인에 보면은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곳이 뭐 이재명 갤러리나 재명인의 마을 카페 같은 곳들이라면 정 대표 지지층 목소리는요. 자, 딴지일보 게시판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요. 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를요. 민심의 척도라고 강조할 정도잖아요. 이 대통령 중심으로 완전 일극화됐던 지지층이 지금은 이재명 정부 성공이 가장 중요한 지지층 그리고 개혁이 더 중요한 강성 지지층으로 분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강성 지지층 쪽에 정 대표가 올라탄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약간 당원이 조금씩 분화되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 여건에? 일단은 향후에 1인 1표제가 통과되면은 강성당원 영향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충성 지지층도 확고하지만 이 대통령이 더 이상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고 여기면 이탈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세력도 있는 거죠.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당원들 눈치를 아예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 박 전 대통령 관련 행보로 보수 결집 행보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당 지지율부터 올려야 한다. 개딸당이 되면 안 된다. 쓴소리도 내뱉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여러분께 대한 경례.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영정 앞에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고개 숙여 묵념하고 향을 올립니다. 생가 오셨는데요. 박정희 길을 뻗으라고.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박힌 빨간 목도리도 선물 받았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체제가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체제 전쟁을 언급하며 보수 결집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장 대표는 취임 석 달간 박 전 대통령을 계속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해왔습니다. 한강에 기적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목숨 바쳐 일궈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어진 규탄대회에서도 박정희 목도리를 맨 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역 지자체장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의 지지층 결집 행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 속으로 더욱 파고들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개딸 당이 될 것이 아니라 당 지지율을 올려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 계엄 당시를 떠올리며 증언을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울컥했는지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도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들이 음주 회식을 할 정도로 계엄 선포를 예상 못했다고 주장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부하들에게 미안하다고 울먹이며 눈물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방첩사 내가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우리 부하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 측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누구에게 전달받았느냐 추궁하자 입을 닫았습니다. 제가 들은 것을 끄적끄적 적은 것이고 뭐 누구한테 들었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추정은 가능하시겠지만 그것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자신은 사전에 체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했다면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들 어디 있는지 뭐 위치 파악 좀 부탁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여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정치인 체포 계획은 실체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체포든 수사든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직업, 인적 사항, 주소, 그죠? 확인해 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확인을 안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혀 확인 안 해놨습니다. 위치 추적이라는 게 영장을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혹시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여전 사령관은 모레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 두 정상이 같은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자 곧바로 나카이치 총리도 통화를 하면서 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내 편이라는 듯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한 건지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 도쿄 송찬호 특파원이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한 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반쯤입니다. 약 1시간 통화 후 중국 관영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台湾问题上的原则立场，强调台湾回归中国是战后国际秩序重要组成部分。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과거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함께 맞섰고 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더 잘 수호해야 한다며 당시 패전국인 일본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는 게 상식이라며 사실상 미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이번 통화가 3주 전 미중 회담의 후속 조치라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강하고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바라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 주석이 내년 4월 베이징으로 초청해 받아들였고 시 주석을 내년 하반기 미국의 국빈으로 초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측의 발표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중 정상이 소통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은 일본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000명이 함께 총검을 휘두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만섬 인근을 방문한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에 대해선 군국주의 유령이 일본서 배회한다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日米間の緊密な連携を確認できたと。トランプ大統領からは、私とは極めて親しい友人であり、いつでも電話をしてきてほしいと。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5분간 이루어졌습니다. 통화 시기가 중국보다 늦고 시간도 짧았지만 미일 간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을 의식한 듯 미중 정상통화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일 갈등의 원인이 된 대만 문제에 대해 얘기가 있었는지 묻자 답변을 피했습니다. 外交上のやり取りでございますので、詳細については差し控えさせてください。 일본은 외교적 반격에도 나섰습니다. 앞서 중국으로부터 대만 무력 개입은 침략 행위라는 서한을 받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를 반박하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事実に反する中国側の主張は受け入れられず、日本政府としてはしっかりと反論、そして発信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ます。 중국이 요구하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걸로 해석됩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G20 정상회의 직전 외무성 중국 담당자 동행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각종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년 가을까지 중일 정상급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 중입니다. 국빈 방문인 만큼 기마 부대까지 준비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이제 곧 돌아옵니다. 앙카라에서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 대통령궁. 의장대와 군 전통 복장을 한 도열병들이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바닥에는 터키색을 상징하는 하늘색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기마 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을 호위합니다. 메라바 아스칼. 이 대통령은 앞서 튀르키예 국부로 추앙받는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의 영묘에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피를 나눈 형제국이라 적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방위산업과 원전사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메라바 협력 사업은 늦게 하면 안 하는 것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속도가 생명이다라는 점에 savunma sanayine yönelik bundan sonraki süreçte atabileceğimizi konuştuk. Bunun yanında nükleer güç santrali kurulması konusunda da ilgili kurumlarımız arasında görüşmeler sürüyor. 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빈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탑도 방문해 헌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7박 10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대통령실은 중동, 아프리카까지 외교 스펙트럼을 넓힌 것을 순방 성과로 꼽았습니다. 앙카라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부산에서 길을 가던 모녀를 유턴하는 차량이 펜스를 뚫고 덮쳐버렸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다는데요. 이 초동생 딸은 숨지고 엄마는 크게 다쳤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유턴을 하는 SUV 차량. 속도가 빨라지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후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벽을 들이받습니다. 앞부분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민들이 운전자를 밖으로 꺼냅니다. 어제 오후 2시 5분쯤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차량은 펜스를 뚫고 보행자들을 친 뒤 아파트 벽면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운전수가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같이 있던 일행이 가서 문 열고 왜 그러냐 하니까는 급발진했다, 유턴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사고로 초등학교 1학년인 7살 딸이 숨지고 30대 엄마가 크게 다쳤습니다. 다치신 분은 막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살려주세요 하고 막 얘한테 자기도 부상을 입었는데 자기 딸이 우선이니까. 사고가 난 구간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유턴 금지나 좌회전 금지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가능한 도로로 판단을 합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불러 이 건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턴하는 과정에서 왜 모녀를 보지 못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제주 우도에서 이 승합차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돌진해서 10명 넘는 인명피해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돌진하기 직전 영상을 저희가 확인해드렸습니다. 배에서 내린 직후부터 이 차량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선박이 우도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내립니다. 실려있던 승합차가 출발하는가 싶더니 벼랑간 속도를 내며 내달립니다. 앞서 걸어가던 승객들을 겨우 피하고 코너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도로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피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결국 승합차는 보행자를 친 뒤 대합실 인근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진 가운데 부상자는 1명이 더 늘어난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60대 승합차 운전자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사고를 낸 렌터카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차량의 제동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차량 결함 여부 등도 분석 중입니다. 워낙 파손이 심하다 보니 차를 제주로 옮겨 다시 감정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요. 일단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사고 당시에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었는지요. 우도엔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렌터카 진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임신부 등 교통약자가 탄 경우엔 렌터카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승합차도 60, 70대 부부 3쌍이 타고 있어 예외 적용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선박 운영사 측은 차량들이 빠진 뒤 승객들이 내리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바꾼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일본인 관광객 가족을 태운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쳤던 생후 9개월 난 아기 끝내 숨을 거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당시 사고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 주변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검은색 승용차. 맞은편에서 갑자기 흰색 택시가 빠르게 달려와 중앙선을 넘더니 그대로 정면 충돌합니다. 지난달 21일 한국 관광을 온 일본인 가족이 승객으로 타고 있던 택시가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부부와 부부의 9개월 난 여자 아기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지난 19일 숨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태어나서 가족과 함께한 첫 한국 여행은 이별 여행이 돼버린 겁니다. 今現在も判定してなくて、で長くは持たないっていうことなので、近々見取る予定です。 가족과 아이의 유해는 오늘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페달을 오조작한 70대 택시기사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공항, 지하철, 호텔마다 이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버린 이 여행용 가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심지어 비밀번호 걸어놓거나 자물쇠로 잠근 채 버리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몰라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해야 합니다. 현장 카메라팀이 캐리어 버리는 외국인을 쫓아가서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 답변이 황당합니다. 배주석 기자입니다. 이렇게 남겨두고 떠나면 뒤처리는 남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캐리어 주인공 계십니까? 캐리어 주인 계세요?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통제선을 둘러칩니다. 주인 없이 버려진 이 캐리어 때문에 벌어진 소동입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가방 안을 확인하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됩니다. 친구들 많이 늘고 그리고 처리 건수도 지금 좀 많아지고 두고 가고 뭐 이렇게 버리고 가고 그래서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캐리어들도 혹시나 몰라서 대부분 입국할 때 들고 왔다가 출국 직전 팽개칩니다. 이렇게 카트에 잔뜩 실은 채로 버리기도 합니다. 버려진 캐리어는 수거해 폐기하는데 쌓인 게 이만큼입니다. 꼬리표에는 마침 버린 사람의 흔적이 남았네요. 안동항공입니까? 중국 사람. 성함을 보면 아는데 팽홍위. 중국 맞네. 이유를 물으니 고장나서 버렸다는 당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고장나서. 네. 공항 밖 시설물마다 자물쇠로 묶어놓은 캐리어도 보입니다. 이 가방은 왜 이렇게 많이 쌀이장이라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물품 같은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를 판매할 때 필요해서 그러잖아요. 자기 거에서 건들지 말라는 써야 되니까. 이거 수령하러 오실 가능성이 큰 분이에요. 왜 시설물에 자물쇠를 달아 사물함처럼 쓰는지 물어야겠습니다. 空的行李箱进关什么拿破拖着行李箱去很累的，他只能放在这儿，他回来之后再进关再走。 캐리어 투기로 인한 몸살, 공항만의 문제일까요? 호텔도 곤욕입니다. 자기가 못 쓰겠다 싶으면 그냥 버리거든요. 보통 그 안 쓰는 옷이나 쓰레기 그런 거 잡다한 쓰레기 있잖아요.
성함이랑 수화물 태그를 보니까 필리핀 관광객 캐리어 같습니다. 지하철도 운행이 끝나면 빈 캐리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보통 어디 많이 버린다고? 지하철 내리실 때 그냥 두고 내리죠. 90% 이상이 이제 외국인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하철 안에요? 네, 지하철 안에요. 종점에서 청소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르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만 가득 차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을 먹다가 넣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그 여행 동안에 쌓인 쓰레기. 나몰라라 버리고 떠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들은 어차피 티켓 있는 여객이다 해버리고 난 나갈 거다, 이 비행기 다 나갈 거다 하면 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죠. 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골드바 22개를 직거래하자며 금은방 주인을 불러놓고 이 가방째로 들고 달아나려던 대학생이 붙잡혔습니다. 이 골드바 22개 꽤 무거울 것 같은데 달리기를 잘해 안 잡힐 줄 알았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편의점 앞 거리에 골드바가 든 가방을 맨 남성이 도착합니다. 중고거래 장터에서 골드바를 사겠다는 사람과 거래하러 온 겁니다. 잠시 뒤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구매자가 등장합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모자 쓴 남성. 골드바가 든 가방을 한 사람은 뺏고 다른 사람은 지키려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골드바를 챙겨 달아나려던 남성은 이곳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금은방 주인에게 붙잡혔습니다. 밖에서 막 소리 큰 소리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 사람 2명이 바닥에 있더라고요. 도둑이라고 빨리 신고해달라고. 금은방 주인 가방에는 개당 37.5g짜리 골드바 22개가 들어있었는데 시가가 1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붙잡힌 남성은 휴학 중인 20대 대학생으로 경찰 조사에서 빨리 도망치면 안 잡힐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준강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자, 이렇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훔치면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최근 서울의 무인 점포 4곳의 집회 교환기가 하룻밤새 털렸는데요. 그 범행 모습 이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혔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인형 뽑기를 하는 무인 점포에 들어섭니다. 집회 교환기 앞으로 가서 도구를 꺼내 교환기의 틈새에 쑤셔 넣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나 힐끔 주변을 살피더니 교환기 문이 열리자 안에 보관돼 있던 지폐를 꺼내 준비해온 비닐봉투에 빠르게 담습니다. 잠시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는 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까지 챙겨 달아납니다. 남성이 뜯어낼 때 부서진 지폐 교환기는 이렇게 맥없이 열리고 옆에는 흉기를 지렛대 삼아 강제로 열 때 생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이 오토바이로 이동하며 서울 강서구 소재 무인 점포 4곳을 터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 남짓. 피해 금액만 1,400만 원에 이릅니다. 아직도 이런 애들이 있나 싶었어요. 경보도 이제 무시하고 그냥 훔쳐가더라고요.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범행 다음 날인 어제 경기 화성시 목욕탕에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내가 훔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어제 고양시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투입된 소방관 한 명이 불을 끄다 쓰러져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른 쾌유하시길 기원하며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창문 사이로 붉은 화염도 보입니다. 배관 쪽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풍소리가 한 3번 났어요. 경기 고양시 자동차 정비소에 불이 난 건 어제 정오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사히 대피하고 신고 30분 만에 초기 진화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서 한 남성이 들것에 실린 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초기 진화 후 남은 불길을 잡으려고 건물에 진입한 40대 남성 소방관이 심정지 증세를 보인 겁니다. 그냥 여기서 시패하는 자세로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방관이더라. 심폐소생술을 받고 맥박은 돌아왔지만 호흡이 약하고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가장이 의식을 되찾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였고 일산화탄소나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기도 손상 등은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사고 나면 위험하지요. 당연히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데요. 오늘 홍지혜 기자가 경찰의 불시 단속 현장을 함께 다녀보니 이 무면허가 수두룩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교차로 곳곳에 교통경찰이 배치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불시 단속에 나선 겁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헬멧도 안 쓰고 전동 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던 10대 청소년이 적발됩니다. 킥보드 면허 없이 타시면 안 돼요. 무면허 운전하신 거예요, 지금? 이 킥보드 누구 아이디로 가입한 거예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사실상 면허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가 없는데요. 하지만 거리에 있는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른 단속 장소에선 무면허로 전기 자전거를 타던 외국인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운전면허증 없으세요? 면허 없이 타면 안 되는 것도 모르셨어요? 네. 경찰은 오늘 서울 곳곳에서 2시간 동안 단속을 벌여 무면허 운전 8건과 이륜차 신호 위반 32건 등 총 2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호텔에서 전직 여교사가 고교생 제자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며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여교사의 전 남편이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이 검찰은 재판에 넘기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호텔 로비. 1살 난 아기가 자기 다리를 잡고 있는 상태로 30대 여성이 젊은 남성과 포옹을 합니다. 여성은 전직 교사, 포옹을 하는 남성은 고등학생 제자입니다. 다음 날 서울의 식당에서 포착된 두 사람은 아이를 옆에 둔 채로 입맞춤을 합니다. 전직 여교사의 전 남편은 두 사람이 호텔 같은 객실을 차례로 드나드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주장합니다. 전 남편은 고교생 제자를 성적으로 확대한 혐의로 전 부인을 고발했는데 검찰은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된다면서도 제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 전 남편 측은 두 사람의 신체 접촉 모습을 아기에게 노출시킨 게 아동 학대라고 고소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은 없었고 호텔 투숙도 부인해왔습니다. 정말 이게 불법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은 이제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죠. 전 남편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괜찮으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상당히 목이 칼칼한데요. 뿌연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꺼번에 몰아닥쳤습니다. 간간히 비가 왔는데도 씻어내질 못했는데요. 올겨울 이런 날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풍경입니다. 뿌연 안개에 갇혀 2km 앞 건물도 흐릿하게 보이고 북악산은 거의 안 보입니다. 황사와 초미세먼지 때문인데 지난 7월 북악산은 물론 그 뒤 북한산까지 선명했던 것과 비교하면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지만 황사와 미세먼지를 씻겨내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난간을 문지르면 시커먼 먼지가 같이 묻어나옵니다. 올가을 첫 황사에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마스크 끼면 불편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마스크 안 끼고 미세먼지 없는 날을 편해서 가긴 하는데요. 오늘같이 이런 날은 어쩔 수가 없네요. 매년 3, 4월 되면 또 이게 막
황사도 엄청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도 되고.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황사 마스크로 걸러낼 수 없어 필터가 더 촘촘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륙에서 겨울 난방을 시작한 데다 자동차 매연에 한반도 대기 정책까지 더해져 정부는 올겨울 초미세먼지가 작년보다 더 나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에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최대 17기의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이 최종 밝혀졌는데 역시 인재였습니다.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옮겨야 하는데 8개 중 1개만 껐습니다. 이 작업자들 전원을 차단했었다고 진술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걸로 드러난 겁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전산실에 설치된 배터리팩에서 섬광과 함께 불꽃이 튑니다. 근로자들이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연이은 폭발과 함께 금세 연기로 가득 찹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작업자들은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던 중 불꽃이 튀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를 옮기려면 전원장치 본체와 8개 배터리렉의 전원을 모두 꺼야 하는데 본체와 배터리렉 1개 전원만 끈 걸로 드러난 겁니다. 작업 전 감독관이 모든 전원을 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작업자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 내용을 설명할 당시에 일부 작업자들이 지하에 사다리를 가지러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 설명 당시에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전선을 분리할 때 절연 작업을 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법 하도급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그 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준 겁니다. 경찰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5개 업체 대표 등 19명을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우리 누리호가 또 하늘을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날면 우주 환경 관측뿐 아니라 바이오 실험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발사대로 옮겨졌고 기립을 마쳤습니다. 모레 새벽 4차 발사가 유력합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거대한 덩치의 발사체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수직으로 우뚝 섭니다. 모레 새벽 4차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입니다. 어제 조립동에서 조립을 마친 누리호는 오늘 오전 9시쯤 무진동 특수 이동장치에 실려 발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기립장치를 이용해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됐습니다.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는 길이가 아파트 15층 높이인 47m에 이릅니다. 무게는 200톤 규모입니다. 제작부터 운영 준비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해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발사가 됐습니다. 낮이나 저녁 때 진행됐던 이전 발사와 달리 발사 시간대가 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오로라와 대기광을 관측하려면 야간 발사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도 총 12기로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위성들은 우주 쓰레기 자율 폐기와 정밀 우주 위성항법, 우주 재양 연구 등 다양한 실증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우주 기업이 기술력과 산업 역량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자 우주항공청은 기상 상황과 준비 상황 등을 검토해 내일 오후 발사 시각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76년 만에 공무원법에 명시된 복종의 의무 조항이 사라집니다.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시민들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공무원의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정부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담긴 복종 의무를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공직이 너무 상명하복문에 젖어서 기존의 관행이 식발이 없어지지 않는다. 낡은 복종 의무론을 이번에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에 맞게
상관의 지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 제시나 지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담깁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위법하다고 느끼는 상사 지시가 있을 때 좀 거부하기가 좀 더 명확해져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시민들 생각은 엇갈립니다. 70년 동안 이런 그 복종의 의무를 다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과거 진짜 봉건 시대의 그런 법 같아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위법과 적법을 가르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최근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달러 살 때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입 원재료를 쓰는 자영업자들, 또 유학생 가족들, 해외 여행객들까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업무차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김현희 씨. 뚝뚝 떨어지는 원화 가치가 우려스럽습니다. 달러가 예전에 뭐 1,300원대였다면 지금 거의 1,500원대까지 올라가니까 진짜 이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자재를 들여오는 기업은 물론 유학생과 자영업자까지 급등하는 환율에 고심이 깊습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한 달 동안 40원 넘게 오르며 오늘 1,472.4원에 정교장을 마쳤습니다. 살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시중은행 환율도 달러당 1,500원에 바짝 다가섰고 공항 환율은 이미 1,5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공항에서 원화로 100달러를 환전해봤습니다. 달러를 살 때는 환율 1,535원이 적용돼 우리 돈 15만 3,500원이 들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일 때보다 13,500원이 더 든 셈입니다. 강달러 현상의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달러 매수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조적인 수급 변화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인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의 레벨은 롱심리 과열 때문에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내일 환율 관리 방안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뉴요커들 이토록 휴식이 필요했던 걸까요? 노신사가 금요일 오후 2시에 만나 함께 쉬자는 전단지를 돌렸는데 무려 1,500명이 몰렸습니다. 이 파키스탄에선 이 경찰 건물에서 대형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검문 초소 앞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불길이 치솟습니다. 폭발 당시 충격에 옆 건물 CCTV까지 흔들리고 근처에 있던 남성은 뒤로 넘어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의 국경경찰대 본부 건물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안 요원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는 150여 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테러 범으로 지목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명은 현장에서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휠체어에 다른 남성을 태워 마트에서 나가려 하자 보안 요원이 제지합니다. 그러자 휠체어에 탄 남성이 벌떡 일어나 품 안에 숨겼던 맥주 상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립니다. 5달 전 영국 남동부 켄트주의 한 마을에서 맥주 상자를 훔치려 장애인 행세를 한 남성의 검거 영상이 지난 17일 공개됐습니다. 이 남성은 검거된 뒤에도 경찰에 난동을 부린 가운데 다른 전과까지 확인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뉴욕 맨해튼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한 노인의 이름을 외칩니다. 밥테리라는 75세 노신사를 보러 모인 사람만 1,500명에 달합니다. 밥은 금요일 오후 2시 담배 한 대 같이 피며 5분간 쉬자는 내용의 전단지를 나눴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밥은 사람들이 지쳐 보여 잠깐이라도 쉬자는 취지로 만남을 기획한 가운데 현지 외신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축제를 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브라질에선 우박이 쉴 새 없이 쏟아져 2만 명이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우박 크기가요, 야구공만 합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야구공만한 얼음덩어리가 우수수 떨어지자 낚시터의 의자들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힘없이 넘어집니다. 집 앞마당과 도로 한복판에도 세차게 쏟아집니다. 현지 시각 그제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도 술주 1회승에서 거센 비와 함께 우박이 약 20분간 쏟아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민 150여 명이 우박과 그 파편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5,900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속도를 내며 달려와 앞에 선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멈춥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 문을 열고 도망갑니다. 연쇄 충돌로 뒷유리가 완전히 깨져 창틀만 남은 차 한 대가 보이고 차량 파편들은 도로 여기저기에 널렸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일본 도쿄 아다치구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30대 운전자가 근처 자동차 판매점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운전자는 차를 훔친 것이 아니라 시승한 것이었다며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2차선 도로를 달려옵니다. 그런데 반대쪽 차선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와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13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입니다. 피해자들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드라마에선 대발이 아버지, 시트콤에선 야동 순재, 그리고 연극 무대에서 리어왕까지 연기에 완성은 없다며 평생 치열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연기해온 원로 배우 이순재 씨. 70년 연기 인생을 마감하며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역 최고령 배우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동료들은 눈물로 추모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연극 무대에 섰던 현역 최고령 배우였던 만큼 후배들의 안타까움은 큽니다. 무대에서 쓰러지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후배들한테는 참 대단하신 어른이시고 선배님이시죠. 그곳에서는 좀 더 편하게 좀 내려놓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마지막까지 열심히 연기하시고. 고인은 1956년 연극으로 데뷔해 140편에 달하는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부모님 장례도 뒤로 하고 촬영장과 무대를 지켰습니다. 연극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약속한 관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가장 제일 주 대상이 관객이라고.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출연하려고 해. 할 수 없이 어머님 미안합니다. 가부장적인 대발이 아버지 역으로 시청률 60%의 사랑을 받았고 7순 넘겨 코믹 연기에 도전한 시트콤을 통해선 야동 순재로 불리며 젊은 세대에도 친숙한 배우가 됐습니다. 처음에 사실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 자꾸 이제 작가 연출자가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재밌다. 본인은 대단히 난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재밌다. 히트한 거예요. 고인은 연기 인생 70년 동안 전성기는 없었지만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그저로 이어올 뿐이지 튀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다, 한간 모자란 것 같다는 어떤 자상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렸고요. 제주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눈비가 그치는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3도로 하루 만에 5도나 낮아지고요. 파주 영하 1도, 대관령 0도로 중부 내륙은 영하권입니다. 내린 비가 얼어붙을 수 있어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구 13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내일은 비가 쉬어가지만 하루 걸러 모레 또 비 예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찬 공기가 유입돼서 점차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